안녕하세요. AI 강좌 스터디를 맡게 된 미래제품연구회 회장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인원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아무래도 비전공자이기도 한데 이제 AI를 맡게 된 이유가 그나마 이제 자율주행 모형지랑 경진대회나 그런 거를 운영을 맡으면서 해서 AI 쪽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강좌를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AI 강좌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전공적인 심화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딱 AI의 기본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딱 그 정도까지만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강좌 목차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주차에는 일단은 CNN, 일단 AI가 무엇인지 그런 거랑 CNN 이미지 분류 모델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과제 한 개 나가고, 2주차에는 이제 욜로에 대한 객체 탐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 거고, 똑같이 과제 한 개가 간단하게 나갈 겁니다. 세 번째도 욜로인데, 이때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튜닝을 진행함으로써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수업을 나가고, 그래서 최종 과제 한 개 해서 총 과제 3번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안에 이론과 실습 합쳐서 끝나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까지만 완료하면 되고, 또한 이론적으로나 아니면은 실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동아리방에 제가 항상 상주에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공지능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를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어서 뭐 되게 다양한 데 쓰이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위치를 탐지한다거나, CCTV에도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AI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갖춰서 추론, 학습, 문제 해결, 인지 등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하는 기술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존재합니다. 일단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AI 한 분야로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뭐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게 하는, 한마디로 이제 그 주어진 데이터를 주어진 상태에서 사용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그 기능이 점차 향상되는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인공신경망과 같은 알고리즘을 계층으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배우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것이 딥러닝의 하위 분야,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그냥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인 것 뿐이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AI 알고리즘이 예측을 좀 부정확하게 한다 하면은 엔지니어가 개입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알고리즘 자체가 신경망을 통해서 예측의 정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인간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단계까지 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빅스비라던가, 아니면 중앙대학교에도 찰리 같은 챗봇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세분화 들어가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이고요. 일단 여기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가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하는, 한마디로 답을 알려주고 훈련하는 머신러닝이고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을 훈련하는 기계학습을 비지도학습이라고 말합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환경이 있고 에이전트가 그 환경 속에서 행동을 취하고 행동에 따른 어떤 보상을 얻게 되면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밑에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뭐냐? 예를 들어 제가 두 가지의 데이터가 있어요. 두 개의 레이블의 데이터. 사과랑 포도. 사과는 이제 여기 사과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사과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똑같이 포도 사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포도입니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이를 훈련시켜서 여기 훈련되지 않은 사과 사진이 나왔을 때 정답은 사과입니다 라고 맞추는 그런 식의 모델을 지도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지도학습은 이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한마디로 답이 없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훈련하는 기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강화학습은 뭐냐? 일단 제가 좀 글씨를 못 써요. 이런 필기 내용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니까 이제 좀 듣고 이해만 하실 정도로 해주시고 실습만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강화학습은 뭐냐? 여기 보시면은 환경이 있고 에이전트가 그 환경 속에서 행동을 취하고 행동에 따른 보상을 얻게 되면서 학습이 진행된다. 한마디로 파블로스의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 이렇게 있을 때 종을 치니까 사람이 강아지한테 먹이를 줬어. 그리고 또 한 번 더 종을 치니까 사람이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강아지일 때 나 이제 깨달은 거죠. 종을 치면 먹이를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이제 예시로 ANN, RNN, DNN, DNN, 그리고 CNN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CNN을 통한 이미지 분류를 진행할 겁니다. 딥러닝의 개념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딥러닝의 구조 먼저 조금 보고 넘어가실게요. 딥러닝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입력증, 여기 나오네요. 입력증, 은닉증, 출력증, 이 세 가지로 나뉘고요. 이 각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입력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가 이 신경망에 입력되는 계층.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신경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그 모델로 이제 입력 데이터랑 출력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함수 관계로 연결해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관측한 데이터로부터 예측과 결정을 얻어내는 수학적 함수고요. 이 신경망 같은 경우에 입력증, 은닉증, 출력증으로 나눠져 있는데 입력증에서는 신경망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 즉 외부로부터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 데이터는 이제 신경망 내에서 다른 층으로 전달되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은닉증으로 넘어갔을 때 은닉증은 실제 데이터가 처리가 이루어지는 계층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경망의 복잡한 문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핵심 부분으로 뭐 한 층 이상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입력 데이터에서 이제 복잡한 패턴과 관계 이 두 개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출력증은 무엇이냐? 신경망의 이제 최종 결정이나 예측 결과, 최종 결정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층입니다. 뭐 문제 종류, 뭐 분류, 이미지의 분류라던가 뭐 다른 거라던가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문제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조금 아무래도 이해하기 힘드실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일단 입력층, 여기 보면은 입력층 나와 있잖아요. 입력층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손글씨로 쓴 숫자를 인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지에 일단 입력층에서 데이터의 픽셀, 뭐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몇 곱하기 뭐 1024 곱하기 720 이런 식으로 나눠 있잖아요. 해상도 같은 거. 실제로 이미지를 보면은 픽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픽셀로. 이제 픽셀을 받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28 곱하기 28 픽셀의 이미지를 가져온다 했을 때, 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신경망일 때, 이때는 이 픽셀의 곱한 값 총 개수인 784개의 노드로 구성됩니다. 이 노드는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784개의 노드. 그리고 두 번째, 이 노드로 받아와서 여기가 입력층, 그 다음에 은닉층. 은닉층에서는 뭐를 하느냐, 손글씨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 이렇게 쓰고 2 이렇게 쓰고 3을 썼을 때 이 1과 2의 차이점,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둥근 부분이라던가 여기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던가 이런 차이점의, 즉 특징이죠. 특징. 예를 들어서 뭐 선의 방향이 있을 거고, 모서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곡선이 있을 거고, 이런 특징들을 추출해서 이를 바탕으로 숫자가 대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학습합니다. 아, 이런 특징이 있으면 2가 되구나, 이런 특징이 있으면 1이 되구나를 학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에 은닉층이 여러 개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은닉층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은 첫 번째 은닉층은 층이 많을 때는 첫 번째 first가 단순, 그 다음에 점점 복잡해지는 이런 과정으로 추출하고 학습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출력층이죠. 아웃풋 레이어. 이 출력층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신경망의 최종 결정이나 예측 결과를 출력한다고 했잖아요. 손글씨로 예를 들어 제가 0부터 9까지를 판단한다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출력은 답이 0입니다, 1입니다, 2입니다, 3입니다 해서 9입니다 까지 총 10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한마디로 10개의 노드가 존재한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 각 노드는 0부터 9까지 숫자 중 하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력증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2를 넣었을 때 2에 대한 특징들을 다시 또 판별하고 학습한 데이터로 이제 이게 2이구나 라를 판단해서 정답은 2라는 노드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망은 입력층부터 시작해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은닉층을 거쳐서 출력증으로 데이터가 흐르는 구조를 가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의 특징과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이나 분류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념들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렇게 AI를 처음 들어가니까, 제가 아무래도 AI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하기에 또 그 부분만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데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뭔가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 내에서 프로젝트나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제가 짚어줘야 돼가지고 좀
건너뛸 부분은 건너뛰고 필요한 부분만 좀 짚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정의들 먼저 진행을 할게요. 용어들. 가중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weight. 이 가중치는 무엇이냐면 각 신경망의 각 연결성,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경망이 입력층 있고 은닉층 있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연결선에 여기에 할당되는 값, 즉 이게 무엇이냐면 이 노드 한 뉴런, 이 뉴런의 출력 신호가 다음 뉴런 전달될 때, 한마디로 이 뉴런에서 이 뉴런으로 전달이 될 때 이 신호의 중요도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중치의 역할은 입력 데이터의 특성, 입력 데이터의 특성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한다 입니다. 한마디로 신경망이 학습 과정에서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입력 데이터에서 올바른 예측할 수 있도록 패턴을 학습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가중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생각해봤을 때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가는데 로봇을 만들어서 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조금 그런가?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집 자취방을 구해야 돼요. 이 자취방을 구하는 모델, AI 모델을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 입력 데이터가 거리, 학교와의 거리, 그리고 집값, 그리고 평수, 뭐 창문의 개수, 그리고 시공연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요? 일단 첫 번째, 거리랑 중요한 건 집값, 그리고 아무래도 평수까지는 좀 중요하겠죠. 근데 창문의 개수, 시공연도, 얘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제작할 때 여기 이 거리, 집값, 평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주고 이 창문 개수랑 시공연도에 대한 가중치는 적게 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덜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덜 주는 거고, 중요한 애들일수록 가중치를 더 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개 변수, 그런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어 말씀드릴게요. 편향. 바이어스. 이 편향은 무엇이냐? 이 뉴런 사이에서 갈 때 추가되는 상수값, 즉 이 뉴런의 활성화, 그러니까 이 뉴런 자체가 이렇게 갈 때 활성화를 할 건지를 에 대한 임계값을 조정하는 그런 겁니다. 즉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뉴런이 얼마나 쉽게 활성화되느냐, 이것이 편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쉽게 활성화되느냐, 즉 신경망의 출력을
조절한다. 그리고 또 가중치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이 0일 때도 활성화 함수가 0이 아닌 값을 출력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활성화 함수나 그런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향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항상 이제 약속 같은 걸 잡으면 늦는 애들 한 명씩 있잖아요. 철수랑 영이랑 또 나왔네요. 철수랑 영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영희가 항상 3시 10분에 나와.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항상 3시 10분에 나온다 쳐. 철수는 이제 영희가 오후 3시 10분에 계속 나오니까 항상 10분 늦는구나. 항상 10분 늦는다. 그래서 철수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영희가 과연 내일은 언제 나올 것이냐, 3시에 나올 것이냐, 3시에 약속이야. 그러면 영희는 3시 10분에 나오겠구나. 한마디로 이 만나기로 한 시간, 이 3시, 이거는 입력이죠. 이런 입력이 왔을 때 3시 10분이라는 예상, 즉 이게 출력이죠. 한마디로 0이랑 만날 때는 항상 10분씩 더해주는, 이거를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향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철수가 편향이 10분을 안 줬어. 그럼 0이가 3시 10분에 나올 때마다 항상 놀랄 거예요. 늦었다고. 그런 역할입니다. 이 신경망에서 편향은 어떤 느낌이냐, 모든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에 이렇게 갈 때마다 여기다 플러스 몇 이렇게 더하는 값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편향이 없으면 신경망이 만약에 인풋이 0이야. 그럼 항상 얘는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이 0일 때도 다양한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돼서 유연성과 학습 능력을 조금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편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중치랑 편향을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실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이렇게 가는 유형이 있을 때 0.4의 가중치가 있고 0.3, 0.9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검은색은 데이터. 근데 여기다 가중치를 제가 마이너스 5.3, 여기는 1.2, 0.1 이렇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67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편향을 마이너스 1.3만큼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종값은 마이너스 2.97이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편향을 플러스 4.0 이렇게 줬을 때는 플러스 2.33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활성화 함수로 이제 로지스틱 회귀 함수, 이제 활성화 함수라는 개념이 나올 건데, 출력하기 전에 들어간 함수로 일단 아이오라만 두시고, 이거를 돌렸을 때 이 식은 이거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함수라고 예시입니다. 활성화 함수로 얘를 사용했을 때 얘는 0.0488, 얘는 0.9512가 나와요. 두 개 값이 거의 얘는 0에 가깝고 얘는 1에 가깝죠. 즉 이 편향 하나만 달라졌는데도 이런 식으로 출력값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정의 넘어갈게요. 손실함수, 로스 펑션. 이건 뭐냐? 손실함수의 정의는 이제 예시로 들게요. 컴퓨터가 출력한 예측값이 정답 실제값과 얼마나 다른지를 채점하는 함수입니다. 한마디로 손실,
로스가 높다 라는 거는 성능이 안 좋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신경망의 나쁨 지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모델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로스는 적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즉 이 손실 함수의 결과값인 이 손실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모델을 제작할 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 학습률 설명드릴게요. Learning rate. 학습률을 뭐하느냐? 한 번 학습할 때 얼마나 변화를 줄 건지, 한 번 학습할 때 얼마나 변화를 줄 건지. 이 학습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얘가 로스, 그리고 얘가 웨이트.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 적을 때 가중치를 조금씩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다가 계속 가다가 이 로스가 최저인 지점을 찾겠죠.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방금 옆에 부회장님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할 거야? 이게 녹화를 제가 이게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하다 보니까 좀 잡다한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러닝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가 러닝레이트 작으면 계속 조금씩 변형시키다가 이 로스가 최저값이 되는 이 지점을 찾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모델의 목표가 무엇이라 했냐면 로스의 최저값을 찾는 거. 한마디로 로스가 최저일 때를 찾았죠 지금. 근데 학습을 너무 많이 해야 돼. 한마디로 로스는 찾았지만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러닝 레이트가 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 갔어, 여기 갔어, 여기 갔어, 여기 갔어. 이 최저점 찾았어요? 못 찾았죠? 러닝 레이트가 높으면 로스를 못 찾을 수 있다. 최저값을 찾지 못한다. 그 대신 시간은 줄어든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의 최적점을 찾아서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모델을 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활성화 신호는 무엇이냐?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변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경망 자체에서 선형이 아닌 이제 비선형을 도입함으로써, 비선형이란 뜻은 선형은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같은 이렇게 선형을 말하는 거고요. 비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를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선형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 때 모델의 훨씬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신경망이 조금 더 복잡한 패턴과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선형을 도입하면서 복잡한 관계를 학습. 왜 그렇게 되냐? 예를 들어서 x의 3승, x의 3승이라는 함수가 얘는 들어간다 쳤을 때 선형이죠. 얘가 x의 3승에 한 번 더 들어가서 3승 들어가면은 x의 그래서 x9 이런 식으로 되죠. 하지만 얘는 x3에 어차피 3승, 거의 그냥 선형. 조금 더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활성함수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한 층은 이거, 두 층은 hx겠죠. 세 번째 층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세 번째 3층 신경망에 있을 때 y는 h 이런 식으로 되죠. 이 계산 자체는 c 곱하기 c 곱하기 c 곱하기 x를 수행하죠. 이렇게 수행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 c의 세계를 a로 봤을 때 y는 ax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닉층이 없는 네트워크로 표현이 된다는, 그냥 얘랑 아무리 h를 추가해도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a로만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층으로 구성하는 이 점을 살리기 위해서 비선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비선형 함수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첫 번째는 시그모이드 함수, 두 번째는 value, 세 번째는 softmax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시는 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찾아보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x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z분의 1 이런 함수가 되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일단 기울기, 소멸. 기울기가 이제 점점 이제 0에 수렴하긴 할수록 이제 이전 기울기랑 현재 기울기를 곱하면서 계속 기울기가 소멸이 되는,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소멸이 돼서 뭐 포화가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살짝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여기가 중심이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바뀐 게 하이퍼탄젠트 그래프 개형은 이런 거의 개형은 똑같아요. 근데 이 중심을 0으로 맞췄어요. 하지만 얘도 똑같이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죠. 그 이후에 LU는 어떻게 생겼냐,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형식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고요. 이제 0을 넘으면 인풋을 그대로 출력하는데 얘는 0보다 적을 때는 무조건 0만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 양수 부분에서는 포화가 일단 발생 안 해요. 기울기 소멸이 없어요. 그리고 연산이 또 없어서 이제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중심도 0이고. 근데 이 중심 자체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지그재그로 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조금 넘어가는 식으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렐루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일단은. 그리고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좀 많이 써요. 실수 입력값을 확률 분포로 변환해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 고양이, 새, 개 중에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각 동물이 될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동물을 선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활성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이제 옵티마이저, 최적화인데요. 이는 일단 이제 로스 값을 최저로 만들기, 모델을 최대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것, 이런 과정이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아까 배웠었죠. 그리고 에폭 같은 반복수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파라미터, 이런 것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제 이 컴퓨터가 계산을 통해서 최적화가 되는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뭐 이렇게 옵티마이저가 기울기에서 빠른 길로 가겠다, SGD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이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최적화 과정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가장 유명한 거 몇 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이제 경사강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이 로스의 기울기 계산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 기울기의 반대로 조정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얘 SGD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 경사관법으로 이제 조금 전체 데이터셋 말고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데이터 샘플을 사용해서 각 단계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전체가 아닌 그런 게 이제 확률적 경사항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담 가장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레디언트 뭐 기울기를 고려하긴 하지만 기울기의 평균 말고도 이제 분산도 함께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뭐 최적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최적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적화 함수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이제 위에서 배운 정의들로만은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찾아보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의 간단하게 6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중치, 편향, 손실함수, 학습률, 활성함수, 그리고 최적화까지 총 6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지만 실습 과정에서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도 처음에 이거를 아예 이해를 하지도 못했었어요.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모델만 만들어서 모델을 먼저 쓰고, 그런 식으로 쓰다가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했고 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CNN 이론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그멘테이션 하나 또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CNN 모델을 이제 만들 실습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실습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이제 보면은 100장, 200장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데이터가 부족해.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과적합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버피팅이라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한 데이터를 확장하는, 데이터를 늘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3 이렇게 글자가 있을 때 뒤집고 노이즈를 추가하고 살짝 돌리고 밝기를 변화시키고 위치를 바꾸고, 살짝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6장의 이미지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뭐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로테이션 그리고 이동시키는 거, 전단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살짝 이런 식으로 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줌, 그리고 플립, 필 모드 등의 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실습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실습 수업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 같은 경우에 실습 때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을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실습 과정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